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기업들의 주식 발행은 줄었지만 회사채 발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은행채 발행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1일 금융감독원이 기업의 지난달 직접금융 조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주식과 회사채 발행은 21조 6,14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7.5% 늘어난 수치입니다. 기업 어음과 단기사채 발행액도 115조 5,230억 원에 달해 한 달 전보다 10.3% 증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난달 주식 발행이 14건, 1조 5,10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월보다 2,257억 원 감소했습니다. 금융당국원이 상장지수 펀드 시장 영업관행 전반을 살피기로 한 가운데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증권사와의 주식 대차 내역과 수수료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자산운용사가 ETF 수탁고를 무리하게 키우기 위한 목적으로 투자자 수익률에 영향을 줄 정도로 저렴하게 주식을 빌려뒀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열사 몰아주기를 비롯한 업계의 영업관행이 과당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당국이 주시하는 부분은 운용사가 증권사에 적정 요율로 주식을 빌려줬는지 여부입니다. 대차거래 수익은 보수에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이 경쟁적으로 늘린 기업 대출 중 부실채권 비중이 지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일종의 풍선 효과로 기업 대출 영업 경쟁이 심화된 가운데 일부 기업 대출 부실이 향후 자산 건전성 악화의 불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가계대출이 지난해 말에 562조 8,504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576조 1,292억 원으로 2.4%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월등했고요. 문제는 그만큼 부실채권도 급증했다는 점입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기업대출 관련 부실채권 규모가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닌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향후 부실 확대 위험을 염두에 두고 관리에 신경 쓰는 분위기라고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코스피 상장 추진 회사가 두 곳이 기업 공개 일정을 진행하면서 IPO 규모가 전월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월 유상증자는 6건, 2,838억 원으로 전월 대비 78.7% 감소했습니다. 대기업 유상증자가 부재한 가운데 중소기업 유상증자 규모 전월 대비 71.1% 감소했습니다. 시프트업과 산일전기 등 코스피 대여 상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IPO 규모도 평균 941억 원에 달해 전월 대비 3배 이상 규모가 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이 8거래일 동안 랠리를 이어가다가 어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FOMC 의사록과 또 잭슨홀 미팅을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거래는 전반적으로 한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는 또 환율 시장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게 되면서 달러 약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아니라 달러 캐리 트레이드도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헤지 펀드들이 이제 엔화를 사는 게 아니라 달러를 사서 신흥국에다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일본 BOJ 우에다 총재 발언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에는 환율 시장의 흐름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거래일 국내 시장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거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다 상승을 켜냈습니다. 코스피는 장 초반 2,700포인트를 돌파하기도 했지만 하락과 횡보세를 이어가면서 2,696포인트로 장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없이 787포인트로 마감하면서 이렇게 장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양지수 상승으로 등락 종목들도 이렇게 상승 종목의 수가 훨씬 더 많이
많이 분포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이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줬는데요. 개인의 차익 매물을 외국인이 조금 더 받아낸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코스닥 역시 개인은 매도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시장을 더 이끌어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테마단으로 살펴보면 2차 전지, 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코로나19, AI, 반도체를 또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엠폭스와 코로나에만 집중됐던 테마가 조금은 좀 느슨해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또한 배터리 화재 이슈로 전고체 배터리가 점심시간 이후부터 강하게 또 집중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또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보피 출시 시기를 확정을 하고 또 막바지 준비 작업에 한창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소식과 함께 또 애플이 개발 중인 첫 번째 로봇 제품을 폭스콘 자회사에서 만든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로봇과 AI 관련주들까지 또 주목받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어제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이 됐다는 소식까지 있으니까요. 한번 주가 추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TDS팜이 신규 상장하고 또 7월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까지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FOMC 의사록과 잭슨홀 미팅이라는 굵직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대응 전략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해서 종목 리뷰 AS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전에 주셨던 3,000당 제약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릴라이릴리가 미국장에서 조금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 추가적인 흐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삼천전제약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관련해서 GLP-1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제 안구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될 수 있으니까 여타 그 관련된 제약 의약품들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점은 차트의 흐름에서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돌리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최근에 이제 이틀간의 움직임이에요. 월요일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좀 나왔었고, 화요일도 좀 하락이 나왔는데, 현재 바닥 라인을 좀 지키고 있긴 하거든요. 혹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제시해 드렸었던 손절가 라인의 이탈 부분은 급하게 빠진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살짝 터치하는 자리는 상관없지만, 급하게 빠지게 될 경우에는 우선 피하고 보셔야 돼요. 다만 이제 오늘 자리가 중요할 텐데요. 오늘 자리에서 만약에 돌리기 시작한다면은 한 번 더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이 맞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갖고 지켜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AS부터 살펴봤습니다. 일단 오늘 자리가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 되돌린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겠지만 일단 추가적인 흐름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장 마감한 후에 움직였던 종목들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의 특징주입니다. KBG, 화일약품, 오성첨단소재, 우리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자리하고 있고요. 정규장에서는 여전히 주도주가 좀 흐릿하고 테마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시간 외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등은 추가적으로 움직임을 좀 보였고요. 특히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 연설이 이어지면서 다시 한번 해리스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잠시 후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먼저 확인해 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인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이 좀 있을까요? 네, 우선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전고체 관련된 종목 하나와 그리고 해리스 후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냥 증자 이슈가 좀 있었는데 KBG 같은 경우가 이게 전고체 배터리 수혜 기대감으로 어제 좀 급반등이 나왔어요. 좀 후발주자로 움직였는데 시간으로도 상한가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차트 상황을 보더라도 움직임이 좀 없다가 돌려 세우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자리가 가격적으로 7,000원대 후반 자리가 열려 있거든요. 7,500원부터 시작인데요.
공간적인 여유도 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한 번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오늘 보면은 이 전고체 배터리 이슈 자체가 조금은 이슈가 소멸이 돼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미 좀 한바탕 크게 몇 차례 움직였었고 오늘은 또 해리스 후보 관련주들이 그간에 죽어있던 모습에서 돌려세우는 모습이라 여타하면은 빠르게 수익 실현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중요한 이슈 자체는 오늘은 다 이쪽입니다. 화일약품 같은 경우 최근 차트 보시면요. 별 재미없었습니다. 그렇죠? 7월 말부터 상승 주다가 빠졌었고요. 그리고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8월 13일부터 내리막길을 어제까지도 보였었고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크게 좋은 모습 보이지 않았었다가 이제 시간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었던 부분인데 해리스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뭔가 좀 확인을 하고자 한 모습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확실시 되니까 그제서야 시간으로 급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왔고요. 화일약품 같은 경우나 아마도 이제 우리바이오나 오성첨단 소재가 오늘 시장에서 꽤나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의 저항 자리도 좀 눈에 띄는 모습 나와주고 있고 화일약품 같은 경우에도 221선 정도 근처에서 깨지지 않고 지금 윗골이 달면서 돌리는 모습이 호착이 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또 보자면은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도요, 21선 라인을 이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동영상으로 오성 첨단 소재 보자면 3분봉 볼 건데요. 오전 내내 힘들다가 오후 2시부터 해서 돌려세우기 시작하면서 3분봉 라인으로도 241선 라인에 안착을 시켜놓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요. 굉장히 좀 이쁜 차트에 해당하거든요. 거기에 일본까지 21선 깨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건 뭐 꼭 누군가가 관리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일전에 보시면 8월 달 초부터 해가지고 지지했던 라인이 있어요. 이 자리가 약 2,400원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8월 5일은 시장이 원체 빠져가지고 좀 밀린 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밑꼬리 잡아줬거든요. 이거 확실히 오늘 올라갈 겁니다.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우선 가능성 10% 이상의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급하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되고 단기적인 트레이딩 성향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주면서 2,800원대 이상을 간다거나 3,000원대까지의 슈팅 흐름이 장 막판까지 나온다면은 이 종목은 위로 더 열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 긍정적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차트 보시면요. 빨간색 라인이 21선입니다. 21선 깨지 않는 모습 나와줬고요. 그리고 그 전에 해당했던 라인들, 이 라인들인데요. 여기가 저항 자리가 되는데 여기 양봉 자리들, 여기 마찬가지죠. 이 자리 저항선 라인입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또 다시 역시나 조금만 올려 세운다면 다시 짧게나마 이 최고점이었었던 6,000원대 이상을 볼 수 있겠죠. 자, 차트 더 당겨보자면은, 저 위에 열려있긴 해요. 근데 매물벽상으로 좀 6,000원대 위부터는 조금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힘을 내주고 간다면 역시나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역시나 말씀드리는 것은 단기 트레이딩입니다. 이 종목 많은 비중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다 오늘 이쪽 마리아나 관련주들은 짧게 보시고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로는 전고체,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증자와 관련된 종목들로 구성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나 해리스 부통령과 관련된 이 제약 바이오 쪽에 무게감을 조금 더 주면서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럼 오늘 장에서 주목해 봐야 될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은 세 가지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해서 거래량이 좀 붙은 종목들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AI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크게 5월부터 해서 최근에 계속 좀 밀렸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다가 차트 되돌림이 나오는데 고점 라인을 제가 한번 정확하게 이어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돌파 시그널 자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이 종목이 상한가 근처 흐름이 가긴 했는데요. 확실한 것은 첫 돌파 시그널이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나왔다는 거고 거래량도 이렇게 붙었다는 거. 그리고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 한번 그래도 거래량이 크게 붙으면서 갈 경우 하루 만에 멈추진 않고요.
이틀 정도의 최소한의 움직임 자체가 나왔던 적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 상황으로는 추세상으로도 크게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모습이고 저항 자리에서의 싸움이 나오긴 했지만서도 상한가에 잠겼다는 것은 이거는 오늘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어제 이제 그 XR이나 AR 소프트웨어 관련주 AI 이슈가 좀 돌긴 했지만 하루짜리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틀 정도, 3일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급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 종목들은 이미 좀 올랐기 때문에 급하게 보시면 안 되지만 거래량을 필두로 해서 한번 추세적인 돌파 흐름이 나왔다는 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보면은 SP 소프트 같은 경우도 제가 한 번 더 볼 건데 SP 소프트도요, 마이크로소프트와 KT의 소버린 AI 개발 소식이 이전에 있긴 했습니다. 이슈가 이미 터졌었는데 반응 자체는 지금 나오기 시작해요. 소니 같은 경우에도 XR, AR 소식이 있기도 하고요. 애플 쪽도 한 번 더 진전되는 모습이 있어요. 자, 차트 상황 보시면 끝바닥에서의 되돌림 반등입니다. 전체 차트에서 보시면요. 이게 2월 달에 상장하고 나서 완전 되돌림 반등이거든요. 보시면 완전 큰 쌍바닥이에요. 이 자리에서 한번 터졌다는 거. 차트 열렸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 저점 자리가, 저항 자리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가격대가 어디냐면 바로 이 자리. 한 번 더 라인을 잡아드리자면은 가격적으로는 14,000원부터 해서 15,000원까지는 열려 있겠죠. 1차적으로는 바로 전에 횡보했었던 자리인 12,000원대 한 중반 정도 자리가 눈에 띄긴 하지만 이 자리를 가볍게 넘어가면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선은 SP소프트는 어제 상한가 들어간 모습이지만 거래가 좀 이제 간만에 좀 붙은 모습이고 그리고 차트 추이상으로도 1차적으로는 12,000원 중반대 자리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금 수급이 달라붙어준다면 15,000원 정도의 흐름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꽤나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차트에 굉장히 묻어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SP소프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우선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간은 12,000원대 중반 정도까지는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수급 싸움을 잘 이끌어내면서 잘 버텨준다면 그 다음 자리는 14,000원, 15,000원 정도 자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홀딩을 해보자 말씀드리고 신규적인 접근은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요. 아침에 바로 튀어 올라가다가 분명히 약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보시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다만 이제 급하게 많은 비중을 실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 건데 요즘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조금 굉장히 좀 핫해요.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어제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가 역시나 상한가 흐름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수 화학 같은 경우에도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어제 꽤나 큰 양봉 그림에서 마감이 됐는데 이수 화학 같은 경우도 큰 추세에서는 큰 바닥 확인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돌려 세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확인했다고 할까요? 차트 주봉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수 화학입니다. 어차피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자, 큰 바닥의 이 라인입니다. 보시면 이 자리예요. 완전 큰 바닥, 2020년 바닥부터 해서 21년도 때, 20년 때 바닥 자리 체크하면서 갔고 이 추세 하단 자리, 이탈하는 자리는 항상 그렇지만은 매수하고 모아가는 자리거든요. 그 자리 깨졌다가 7월달 장 안 좋았었잖아요. 깼다가 되돌리고 크게 가는 모습. 일봉으로 다시 볼게요. 완전 깨끗하게 돌렸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또 한 번 라인상으로 봤을 때 추세 이탈 자리는 크게 안 나올 것 같고 다만 이제 박스권 자리 있죠.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나왔었던 이 자리. 이 자리가 출발 자리가요. 한 12,300~400원대, 500원대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무난하게 10%의 상승은 추가로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가 조금 힘겨루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겨낸다면 더 갈 거고 다시 넘어가서 이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분할 이후로 꽤나 오랜만에 다시 나와요. 자,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이 종목도 보면은 상장 첫날 큰 흐름도 있긴 하지만 큰 추세에서 봤을 때 역시나 상장 첫날부터 해서 대형 추세로는 약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이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자리가 이렇게 바닥 자리가 형성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돌려 세우는 포인트가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의 추세는 따라갈 건데 이게 전고점 자리 보시면 8만 원대, 6만 원대 이렇게 라인이 있거든요. 이 자리가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바로 전고점 자리인 6만 원대 자리까지는 우선 차트가 열려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자리 이겨낸다면은 또 어디로 갑니까? 저기
네, 8만 원대까지 열려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선 1차로는 6만 원의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거고 6만 원대부터의 약간의 힘겨루기, 수급적인 매물 부담은 있으니까 여기서 이 자리를 어떻게 이겨내느냐가 핵심이겠죠. 그래서 우선 분위기상 뭐 나쁠 건 없다. 바닥부터 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이 좀 강하기 때문에 이수 스페셜티 수화학 쪽 굉장히 이쁘게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보자면은 눈에 띄는 폴라리스 AI 같은 경우에도 오늘장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꽤나 진전 있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바닥에서 봤을 때 SP소프트 같은 경우가 정말 끝바닥에서 되돌림이 나오니까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오늘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개장 전에 체크해볼 종목들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랜만에 AI 소프트웨어 쪽도 시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폴라리스 AI랑 SP소프트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도 시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어제 상한가 마감하기도 했으니까요. 오늘장 안에서의 추가적인 흐름은 또 어떻게 가져가게 될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밤이었죠.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나자의 FDA 승인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전문가님께 함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주가에 뉴스가 좀 녹아들어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오늘장 안에서 만약에 새로운 뉴스로 작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될까요? 네, 유한양행이 이슈가 터졌죠. 주가가 좀 빠르게 반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근데 주가 상황 보시면 상당히 고점이긴 해요. 어제 좀 밀리는 모습이 좀 나왔는데 뭐 큰 폭은 아니었고 다만 이제 보시면 좋은 게 이게 정상적인 차트의 흐름은 맞는데 조정 흐름은 거치면서 갈 거예요. 하나 분명히 보셔야 될 게 체크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유한양의 수급 보세요. 저도 좀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어떻습니까? 수급 상황 보시면 기관, 외인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매도 관점이거든요. 이 외인과 기관들의 이 매도 포지션 자체가 조금 매수로 전향되지 않는 이상 큰 폭의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흐름은 전체적으로 보다 개인들의 힘겨루기 싸움일 거고 8월 16일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죠. 그나마 8월 16일이 보시면 외인과 기관이 잡았던 하루예요. 이날 하루, 딱 하루입니다. 이날 거래량 터지면서 나와줬고 외인 기관이 잡아준 모습이었는데 그 외에는 아니거든요. 네.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것은 외인과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돌려 세우면서 만약에 우선 홀딩이긴 한데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핵심일 거예요. 10만 원 끝자리, 그러니까 10만 원 바로 안쪽 자리일까요? 9만 원대 후반 자리인데 여기 자리를 과연 어떻게 깔끔하게 돌파할 거냐. 가격적으로는 9만 8천 원 자리가 돌파하는, 그러니까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흐름이 나와줘야 돼요. 사실 7월 24일 날 79,800원까지 나왔다 못 갔는데 98,000원짜리나 99,000원 정도 자리에서의 종가로 마감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한 번 더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차트의 큰 그림 보세요. 잘 가주는 모습이긴 하지만 잘 가다가도 한 번씩 맞고 크게 떨어집니다. 항상 그래요. 네. 급등 이후에 떨어지거든요. 이 종목 지금 우선 큰 하락 나오고 되돌림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번 주 안으로 해서 98,000원대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밀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심해보자. 개인들은 우선은 매수 자리는 아니다. 혹시라도 매수하신다면 이 종목은 한 8만 원대 후반 자리가 참 좋은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잘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또 가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잦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 안으로 밀리는 흐름이 나오게 될지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개인이 만약에 신규 매수 접근한다면 8만 원 후반대가 가장 적합하겠다라는 조언도 남겨주셨습니다. 어제 외국인 수급 유입됐던 쪽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건설주도 오랜만에 좀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시에서는 12년 만에 그린벨트 해제한다라고 하고 댐건설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봤을 때 러우 재건 이슈도 있는데요. 근데 걱정되는 건 일단 시총이 좀 워낙 작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재무 건전성에 대한 불안도 있고 PF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또 나중에 만약에 주가가 오르게 된다면 이를 빌미로 해서 또 증자 이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인데요. 분위기가 나쁘진 않은데 리스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는 좀 어떤 전략 보면 좋을까요? 네, 건설주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요즘에 좀 가장 좀 핫한 종목이라고 할까? GS건설 같은 경우가 주가가 굉장히 좀 핫하죠.
바닥에서 돌리는 포인트. 일전에도 GS건설은 굉장히 여러 번 상담을 해드렸고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 바로 여기 라인이다. 여기 2만 원대의 재돌파 여부가 굉장히 핵심이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일전에 이제 보시면 2023년도죠. 순살자이 이슈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어요. 사실 지켜야 될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그 전의 자리에 확대해 볼게요. 이게 2023년도 때 주가인데 바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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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자리 체크가 돼요. 여기. 이걸 깼거든요. 근데 다시 차트가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요. 여기 자리가 저항선이 되면서 안착하거나 돌파 흐름이 나오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으로 이어집니다. 차트를 당겨보니까 보시면 최근의 추세 어떤가요? 돌리면서 그 가격대를 어제 가볍게 돌파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쭉 급등 나오다가 빠졌다가 돌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우선 뭐 건설 경기 자체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포인트를 갖고 보자면 나름 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의 건설 쪽 상황 자체는 나빠질 것보다는 좋아질 상황밖에 없다. 이거는 맞아요. 분명해요. 그 중심에 과연 어떤 종목들이 갈 건지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또 하나 댐 건설 이슈 맞춰가지고 여러 이슈들이 있죠. 그래서 이화 공영 같은 경우에도 관련 이슈로 해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우크라 재건 이슈 맞춰가지고 삼성 쪽이나 현대 쪽이나 마찬가지로 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럼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현 추세에서 봤을 때 지금 우크라이나 쪽 러시아가 조금 시끄럽긴 해요. 갑자기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본토를 공격을 하니까 푸틴이 뭐라고 합니까? 야, 핵 쏠 거야 이래버립니다. 그렇죠? 가만 안 둘 거야. 핵 준비할 거야. 핵 만지작만지작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그 관련 테마가 좀 주목받을 것 같은데 그래도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큰 하락 추세에서의 되돌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현대건설 어디 안 갈 겁니다. 이런 것도 기대가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래저래 건설주들은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땐 걱정하실 건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내려갈 일보다는 앞으로 오를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여유를 갖고 보셔야 되고요. 차분하게 보고 대응해 보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봐도 GS건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을 두 번 해드렸거든요. 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좀 올라왔는데 다시 상담 문의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정오에 1100원대 상담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상담을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이왕 말씀드린 김에 댐 얘기 좀 드려볼까요? 댐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이제 기후 대응 댐 추진단을 구성을 했죠. 이거 하나예요. 이화 공영 요거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이슈가 된다면은 시멘트 쪽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당장에 이제 이슈가 크게 될 건 아니고요. 하나 보셔야 될 게 단기적인 포인트예요. 자, 이화 공영 차트를 보더라도요.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물론 최근의 흐름 자리 너무나 좋은 자리지만 이 바닥 포인트 있죠. 3,500원대 자리. 여기가 핵심이긴 해요. 왜 그러냐면 항상 차트 보실 때 중간에 보셔야 될 게 여기 자리입니다. 여기 12월 자리에 고점 돌파하려다가 떨어진 자리. 그리고 2024년 3월 자리에 바닥 지지 라인들. 1월의 지지 라인. 이 라인들을 항상 보셔야 돼요. 이 라인에 돌파하면서 가는 여기. 이 자리가 항상 그래요. 모든 종목은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가 힘겨루기 자리예요. 이 자리를 과연 어떻게 스무스하게 잘 넘어가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이화 공영은 댐 이슈를 통해서 한번 레벨업을 한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한 번 더 상승을 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목 중에서도 댐 관련된 종목까지 살펴봐 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기후대응 댐 주민 설명회가 이렇게 진행될 예정인데 그 안에서도 또 이화 공영 또 주목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제시해준 라인까지 한 번 더 차근차근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다 조금 유한 양행 쪽으로 한 번 더 지금 질문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유한 양행, 오늘 지금 렉나자로 인해서 이슈화가 계속해서 되고 있을 예정인데요. 일단 오스코텍 함께 무조건 바라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만약에 함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좀 앞으로 전망이 진행될까요?
네,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둘 다 이제 FDA 승인 이슈를 가지고서 상당히 조금 주목을 좀 하고 있죠. 어떻게 될 거냐? FDA가 이제 이걸 과연 어떻게 승인을 낼 거냐? 네, 조금 뭐 이래저래 뭐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 오스코텍 차트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한양행 차트도 그렇고 잘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유한양행이나 오스코텍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얘기 드리지만 이게 이날이 언제인지 아세요? HLB 요날 급락 나왔을 때 이게 승인 나 안 나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요 FDA 승인이 나도 떨어지고요 안 나면 이렇게 점하러 가요. HLB가 점화 2번 맞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이슈 떨어지고 나면은 이슈 소멸이에요. 왜 항상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유독 심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실 우선은 전고점의 돌파 여부를 보셔야 돼요.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차트상으로 보더라도요. 역시나 고점에서의 돌파 여부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사실 어제 뭐 윗골이 달리면서 돌려 세우는 모습은 꽤나 긍정적이고 장 막판에 돌리는 게 굉장히 이쁜 차트예요. 이거는 맞지만 일시적인 상승이 나왔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상으로는 뭐 가능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신규 접근은 저는 무조건 반대 의견 드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만 오스코텍과 유한양행 대응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선 현 상황으로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은 그냥 이거는 신규 접근은 무조건 지켜보시는 거다. 대응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단기 급등이 혹시라도 나온다면은 그때는 상황을 보시다 매도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올려치지 못하고 돌려 세워버린다, 밑으로 꺾여버린다면 그때도 빠르게 우선은 수익 실현 전환하시면서 다른 종목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외인과 기관들 지금 최근 추이에서 매수 안 들어옵니다. 아셨죠?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매수 안 들어옵니다. 이거 기억하시고 꼭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좀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오늘 시장 안에서 가장 중요한 탑픽 종목도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은 제가 매일 낮 12시에 방송을 해요. 정오의 템베거 방송을 좀 하고 있고, 매일 1시간씩 제가 단독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자, 거기에서 제가 종목을 하나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이게 잘 아시겠지만 경제방송 쪽이 자본시장법이 바뀌면서 종목 추천도 다시 새롭게 다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제가 아우딘 퓨처스를 사인을 드렸고 오늘도 제가 이 종목을 한 번 더 말씀드릴 거예요. 새롭게 코트에 좀 제가 진입을 시킬 건데요. 우선은 아우딘 퓨처스는 차트를 크게 보시면 이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18년도 때 14,000원을 찍었었던 종목이에요. 네, 매출이 저 당시에 한 1,000억 가까이 했었어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졌죠. 쫙 얻어 터졌어요. 또 저 당시 또 왜 떨어졌냐면 중국 쪽 매출이 거의 다였어요. 그런데 그놈의 관시가 뭔지 애들이 돈을 안 줘요. 물건이 나가도. 그런 식이에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회사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러다 코로나가 터져버려서 빠졌는데 최근에 회사를 다 정비해서 몇 년에 걸쳐서 중국 쪽 매출 안 해. 끝이야. 더 이상 안 해. 정리하고 그 다음 뭐합니까? 미국이랑 일본만 집중을 해서 갑니다. 그게 이제 포텐이 터지기 시작하는 게 이제 시작해요. 최근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자 우선은 아우딘 퓨처스는 화장품 전문 회사입니다. 충주에 공장이 있고요. 이 공장을 미국 FDA에서도 와가지고 다 보고 갔어요. 왜 보고 갔냐면 미국도요. 현재 보시면 생물보안법 이슈가 있지만 미국 화장품주들도요. 지금 상황 보시면요. 어떻게 됩니까? 중국 내에서 들어오는 화장품 자체를 이제 다 거부합니다. 승인받은 화장품 맞습니다. 자, 아우딘 퓨처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뭡니까? 미국 내 승인받은 화장품이 몇 개? 114개. 진짜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코스트코 매출 나가고 있고요. 아마존 매출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내의 오프라인 매장들에 쫙쫙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의 대표적인 큐텐, 그 다음에 돈키호테, 그리고 그 외에 매장 수십 개 들어가고 있고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이 그런 매장들이 3만 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현재 8천 개 이상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국내로는 올리브영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자, 보세요. 거기에도 뭐가 있습니까? 아이돌, 세븐틴, 리더, 에스쿱스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기사가 나갔죠? 자, 그러면 에스쿱스가 지금 국내지만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8월 말부터 해서 글로벌 쪽 홍보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상반기까지는 마케팅 비용 증가로 약간 실적이 떨어지지만 하반기부터는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주가가요,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여기 있거든요. 주봉 보시면 여기 있어요. 이 자리에 있어요, 주봉이. 이거 여러분 매수한다고 해서 이거 물릴까요? 아니요. 절대 그럴 일 없고요. 자, 차트 당겨볼게요. 이 종목 지금 매물벽 자체가 계속 길게 여기 보시면 1,600원대, 2,000원대 요 사이에 좀 많긴 해요. 근데 조금만 반등이 나와서 가볍게 튀어버리면 이 2,000원 넘어가면서 2,500원대 넘어가잖아요. 위로는 상당히 열려요. 쫙. 근데 매출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지금 튀는 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이거 기대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2차 전지 회사 갑진이라는 곳에서 이 아우디 퓨처스가 굉장히 힘들 때 도와줬어요. 유증도 찍고 매출도 주고 그 포인트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우디 퓨처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수가는 제가 정리해드리자면 1,700원에서 1,850원대 정도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위로 사지지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1차로 제가 우선은 2,000원 말씀드리지만 최종적인 목표가는 3,000원까지 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650원짜리 말씀드려 볼 테니까 차분하게 대응하시면서 좋은 수익 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아우딘 퓨처스 살펴봤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안에서 승인을 받은 화장품 라인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라는 장점 말씀해 주셨고요. 일단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되면서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방 룸이 많이 열려 있지만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65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 주가 추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우리 전문가님의 전략들 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호의 템베거에서 확인 가능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 전략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SK증권 한승한 연구원 자리해 주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많이 오는데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수주 모터단 조선주 토파보기입니다. 조선주가 진짜 든든하게 버팀목으로서 잘 버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을 잘 살펴보면 9월 FOMC 대기하고 있고 11월에는 가장 큰 이벤트로 볼 수 있죠. 대선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주 소식 연이어서 들려오고 있고 기분 좋은 흐름은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개의 변곡점을 지나면서도 괜찮은 흐름을 쭉 유지할 수 있을까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향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두 가지 변곡점 중에 첫 번째 이제 9월 FOMC 같은 경우에는 한 차례 0.25% 정도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서 금리를 만약에 인하를 하게 되면은 원달러 약세에 따라서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면서 조선주 다시 한번 상승할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반대 측면에서 보자면은 그동안 한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환율 강세에 따라 이제 환차익 효과가 조선주 실적에 계속 나타나 왔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상쇄되는 부분도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제한적인 환차익 효과가 3, 4분기에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근데 사실 9월 FOMC보다는 조선주 측면에서 보자면은 결국 11월 미국 대선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이제 트럼프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은 트럼프 후보가 이제 정책 공약으로 걸었었죠. LNG 잠정 중단됐었던 바이든 행정부 때 잠정 중단됐었던 미국의 LNG 수출을 자기가 재임 첫날에 바로 재개를 시키겠다. 그리고 기존의 LNG 생산량 확대를 더 하겠다라고 정책 공약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에 LNG 투자 모멘텀도 더 확대된다는 얘기고 그에 해당하는 LNG 운반선 발주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북미 지역 지분 투자자들 이해관계상 중국 조선소의 LNG 캐리어를 발주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해당 물량은 결국에 국내 조선 3사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매우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국내 조선주 한 번 더 상승 여력 충분히 많이 가져가 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9월 FOMC에서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된다면 외국인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서 조선주가 충분히 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반대 측면에서는 3, 4분기 또 환차익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LNG 투자 모멘텀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좀 많은 기업들이 목표 수주량과 또 실적을 계속해서 잘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주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지금 조선주 너무 많이 오른 게 아니냐라는 걱정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정점을 찍고 하락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도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실적이 좋을 때 이런 우려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왜냐하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선박 가격 상승 거기에다가 원자재 가격 하락까지 맞물리면서 좀 새로운 성장 주기에 들어섰다라는 의견이 좀 우세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부분이 조금은 시각이 바뀐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조선주가 작년과 올해를 좀 비교해서 많이 둬야 될 것 같은데 사실 피크아웃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사는 게 조선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4월 달부터 한 7월 중순까지 조선주 주가가 되게 좋았다가 이제 까고 보니까 예상했던 거 대비해서 공정, 안정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조정을 받았었고 올해 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조선주가 달리고 있으면서 조선주 주가에 대한 부담을 확실히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올해 남은 하반기에 조선주 기세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조선주 2분기 실적을 보면은 현대중공업과 이제 삼성중공업 그리고 현대미포 같은 이제 현대 조선 자회사들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거든요. 시장 예상치 대비 되게 큰 폭으로 상회한 실적을 시현했는데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했던 요인은 뭐였냐면 공정 정상화 국면에 모두 다 진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납기가 더 이상 지연이 되지 않고 필요한 인력들이 충분히 확보를 했으며 관련된 이제 비용이 더 이상 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신조성과, 그러니까 선박의 성과, 계약 성과만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 나갈 수만 있다면은 실적 개선세를 계속 가져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주는 실적 개선 모멘텀에 의한 주가 상승세 계속 이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자면은 결국에 이 신조성과 상승세가 계속 이어갈 수 있냐, 그러니까 조선주 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냐 여부를 봐야 될 텐데. 저는 일단 신조성과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 나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이유는 사람들은 항상 제2차 슈퍼사이클 때, 그러니까 2002년부터 2008년 사이랑 비교를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때와는 형국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중국이 이제 WTO에 가입을 하면서 세계 물동량 수요가 급증을 했을 때고,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이 됐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조선사들이 캐파 확장을 우후죽순으로 엄청나게 했을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는 조선주가 성장주의 개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 이후에 글로벌 조선사들이 대부분 줄도산을 했고 그 10년이 넘는 장기 하락 사이클 동안 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 메이저 조선소 중심의 이 빌더스 마켓이 형성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급을 걸어놓고 성과를 주도해서 가격을 높여받는 그런 빌더스 마켓 때문에 가격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회사기구 IMO의 환경 규제가 이제 점진적으로 높아져만 가기 때문에 노후선대 교체 수요라든지 친환경 선대로 교체 수요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과 상승 요인으로 계속해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신주 성과지수 계속 갈 수 있다. 그래서 공정 안정화, 비용 더 이상 추가적으로 뭐 크게 들 부분이 없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에도 조선주 실적 더 끌어올릴 수 있고 그에 따른 주가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피크아웃 우려는 꼭 늘 꼬리표처럼 달고 있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근데 연구원님 생각해보면 작년에도 수주 잘 받았고 근데 주가는 잘 못 갔거든요. 근데 올해는 조금 흐름이 다른 것 같아요. 수주는 거의 비슷하게 또 계속 잘 받고 있지만 주가는 또 훈풍 타고 계속 견조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과 올해를 두고 봤을 때 이런 차이는 어디서 발생하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올해 향방을 좀 좋게 보셨는데 앞으로 이 흐름이 좀 지속되려면 어떤 조건들이 또 필요하게 될까요? 네, 앞서서도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공정 정상화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거고요. 작년과 다르게. 그래서 작년에는 사실 22년도 때부터 수주한 선박을 보통 이제 이익이 나는 이익 호선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에 본격적으로 건조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익 개선세가 모두를 기대했죠. 모두가 기대를 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공정 안정화 관련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을 하면서 실적의 컨센서스를 계속 상회하는 분기별로 그런 하회하는 실적을 계속 기록하다 보니까 조선주 주가가 작년에는 안 좋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올해는 2분기부터 공정 정상화 국면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관련된 비용이 삼성중공업과 현대 조선 자회사들은 전혀 들지 않았다는 점. 근데 이 효과가 2분기가 시작이고 올해 남은 3, 4분기에 더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제가,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계속 하락세 유지 중인데 사실 1분기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강제가 환입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하반기에 더 크게 나타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조선 업계랑 철강 업계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이제 후판 가격을 놓고 협상을 합니다. 근데 이번 상반기에 협상이 완료가 됐는데 소폭 인하하는 걸로 또다시 한번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이제 하반기 실적에 나타날 거기 때문에 관련된 뭐 원자재 가격도 너무나 우호적이고 그리고 공정 비용 안 들고 인력, 외국인 수급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 또 큰 차이가 있다면 수주 측면에서 이 수혜주 운하 사태가 계속 장기화가 되고 있거든요. 후티 반군이 이제 홍해 지역을 지나는 민간 선박을 공격한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컨테이너 운임이 급상승을 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선사들이 대규모 발주를 다시 한번 재개를 했거든요. 그에 따라서 예상치 못했던 컨테이너선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로그라고 하죠. 국내 조선사의 수주 잔량 레벨이 계속해서 높은 레벨, 3년치 이상을 유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발주 환경도 좋고 선가도 좋고 비용도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조선주 실적이 드디어 안정화가 됐다. 믿고 가도 되겠다라는 컨빅션이 생겼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정 안정화에 비용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부진했던 영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불필요한 해소 부분이 모두 다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이익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중동 분쟁으로 수혜주 사태가 또 장기화가 되면서 조선주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조선주 따라서 기자재까지 조선 밸류체인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순조롭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기자재까지 좀 바라봐도 될 부분일까요? 사실 중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은 조선주나 조선 기자재나 같은 움직임을 띠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실적 개선세 너무나 안정적이고 나는 좀 주가 플레이를 좀 안정적이게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조선주를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스타일의 관점 차이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기자재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좀 더 조선주보다는 낮고 주가 변동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결국 베타가 더 크다는 얘기고 주가 상승 부분에서 더 가져갈 수 있는 룸이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물론 상승 여력은 충분히 더 많이 조선주보단 가져갈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조선 기자재 안에서도 종목마다 좀 특성이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베타를 세게 가져가서 주가 상승 여력을 충분히 많이 가져가고 싶다 하시면 조선 기자재 내에서도 좀 종목 피킹을 좀 조심히 할 필요는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기자재 쪽은 워낙 좀 시총이 작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과 기자재 중에서 어떤 내가 투자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연구원님, 저는 걸리는 게 일단 28일이에요. 지금 파업 리스크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노조연대가 지금 28일에 동반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단 대다수는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게 좀 대다수의 의견인 것 같아요. 지금 연구원님 생각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저도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조선주 주가에 미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어떻게 보면 예상이 되는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기간 하락 사이클, 10년이 넘는 조선주의 장기간 하락 사이클 동안 조선 기업들이 돈을 많이 못 벌었거든요. 계속 적자를 찍었었는데 이제 다시 상승 사이클을 올라타고 올해 드디어 그 국내 조선 3사, 대형 3사가 연간 동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때 그동안 타 산업군 대비해서 올려받지 못했던 임금을 지금 빨리 올려받자라는 이제 노조의 요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었고요. 근데 다만 이번 파업이 어느 정도 뭐 단기간에 끝날지, 그러니까 협상력을 기업 측에서 빨리 끝내자, 그냥 임금 상승시켜주고 끝내자라고 할지 아니면은 좀 더 미루다가 이 파업이 길어질지 뭐 저가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아무래도 이미 상승을 여러 번 한 번씩 시켜줬었고 이 임금 상승 관련된 충당금, 외주비 상승이라든지 이런 인력비 관련 충당금 설정을 작년 말에 조선 3사 모두 다 어느 정도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장기간 늘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절충한 측면에서 보자면은 좀 단기간 내에서 이 파업이 끝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늘어진다고 하더라도 작년까지 공정 정상화가 안 된 국면에서 그랬으면은 뭐 지체 상금이라든지 이런 걸 물어야 되기 때문에 납기가 늘어지면서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좀 조선주 실적에 안 좋은 영향으로 끼칠 수 있겠지만 올해는 이제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같았으면 몰랐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상화가 진행이 된 만큼 이 파업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조선주 정말 옥석 가리기가 정말 제대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 시장 속에서 옥석을 찾으려면 어떤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지, 그리고 더불어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업종이나 섹터 혹은 좀 종목에 집중해보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선주 중에서 뭐 옥석을 가리자면은 아무래도 가장 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조선 3사의 주력 선종인
이 LNG 캐리어라든지 암모니아 운반선이라든지 가스 운반선 측면에서 가장 수주세가 강하고 기술력이 높다고 평가되는 HD 현대 중공업 그리고 HD 현대3호 같은 이제 HD 현대 계열 조선 자회사들이 실적 개선 측면도 강하게 가져가 줄 수 있고 공정 안정화 2분기부터 진입을 했기 때문에 조선주 내에서는 HD 현대 계열 조선 자회사들을 좀 저는 탑픽으로 좀 제시를 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조선 기자재를 좀 가져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제 종목이라고 하면 이제 기자재 내에서도 사실 많이 상이한데 저는 결국에 이제 최근에 국내 수주세도 좋지만 중국 조선소들의 수주세도 엄청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향 매출도 같이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기자재 업체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선박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빠지면 안 되는 엔진, 그러니까 선박 엔진을 만드는 선박 엔진 업체들이라든지 그 선박 엔진의 핵심 부품이 또 여러 개 들어가거든요. 실린더라든지 배기밸브, 스핀들 이런 그 기자재를 만드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KF라든지 KSP 같은 종목들이 좀 중국향 매출도 같이 가져가 주면서 실적 개선 모멘텀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선 쪽으로 본다면 HD 현대 계열로 해서 자회사 쪽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자재 쪽으로 본다면 중국향 매출이 좀 잘 찍히는 쪽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죠. 네, 하반기 조선주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수주 확대로 슈퍼사이클 기대감 여전히 남아있고요. 다만 조선업종노동연대가 28일에 총 파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가에는 제한적으로 좀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일정은 계속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승환 연구원은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정선호의 이주식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 체크해보면 좋을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 체크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코로나 관련된 모멘텀과 이제 해리스 부통령,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이제 미 대선이 자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 관련되는 섹터 내용들을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이제 오성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지금 오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대마, 그러니까 마리아나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로서 지금 우리바이오 등과 함께해서 최근에도 많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뭐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과거가 아니죠. 최근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보다 이제 지지율이 3% 정도 앞선다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이 격차가 벌어진다 하면서도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있는 수혜주가 이제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추세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어제 뭐가 있었느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의 대관식으로서 이제 전당대회가 개막이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진정한 이제 이 대선 릴레이 시작이다라는 이런 이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뭐 해리스 부통령 관련돼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마리아나 대마 관련된 이제 수혜주로서 좀 눈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최근에 이 거래가 없던 종목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최근에 해리스 부통령 관련돼 있는 대마 이슈들과 함께 엄청난 이 거래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대량 거래가 엄청나게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량 거래 관련돼 있는 수혜주로서도 이제 이 대량 거래가 이제 터지고 나서 주가에 또 강한 상승 랠리까지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지금 보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600원 정도대를 저항으로 많이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 2,600원 사실 아래로는 뭐 안정적인 매수 포지션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조금 많이는 아니고 접근 포지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지금 이제 차트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5,000원대 이제 저항이 열려있기 때문에 5,000원대를 뚫는지 못 뚫는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5,000원 정도로 이제 목표 가격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 정도는 지금 자리에서 2,000원 정도, 뭐 길게 보지 마시고 그냥 짧게 2,000원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미코바이오 매드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미코바이오 매드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19 아니면 이제 또 엠폭스 이 확산 우려에 따른 이제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움직여주면서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서도 미코바이오 매드가 앞으로 뭐 얼마나 더 지금 이제 사실상에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다시 또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그 규제들 있죠.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집합금지라든지 이런 것들 규제들이 다시 한번 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장에 이런 불안감이 조성됐다는 것은 관련 수혜주들 상승으로도 연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흐름으로서 좀 봤을 때 미코바이오 매드가 또 과거와 같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최근에 또 3자 배정을 진행했어요. 3자 배정이라는 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정 누군가 3자를 정해놓고 진행하는 유상증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3자는 이제 뭐 한다? 이 미코바이오 매드라는 기업이 분명히 뭐 앞으로 돈이 될 거다라든지 이런 미래 가치를 좀 보고 투자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보는 만큼 우리도 이런 3자와 함께 이 기업의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 좀 눈여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2,800원 정도 역시 또 저항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매수를 하고자 한다고 하면 2,800원 아래로 분할 매수 포지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800원 아래로 매수를 잡아보시었으면 좋겠고, 목표 가격은 지금 6,500원 정도가 강한 저항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6,500원 돌파하는지 보시면서 손절 가격은 2,000원 정도로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안전한 매매 가능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오성첨단 소재입니다.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엮여 있죠. 일단은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막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오늘장에서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있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코바이오매드였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그리고 엠폭스까지 지금 같이 좀 겹치게 되면서 관련주로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3자 배정 유증을 결정했죠. 보통 3자 배정은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로는 6,500원 이상 그리고 손절가로는 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뉴욕 증시를 돌아보면 S&P 500과 나스닥이 8거래일 동안 랠리 이어가다가 어제는 좀 멈추고 조정이 살짝 들어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점이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쉬어가는 건지 다시 한번 좀 힘을 잃는 기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 관점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우선 지난주에 7월 이 매크로 지표가 좀 굉장히 좀 우호적인 시장의 어떤 기대치들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을 좀 덜어냈고 여기 더해서는 소매 판매 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더 견고했던 흐름들 때문에 오히려 경기 침체 우려감도 쇠퇴된 그런 긍정적인 흐름이 좀 있었고 이번 주 초까지에 대한 증시 흐름들 좀 감안해 봤을 때 어제의 조정은 익히 좀 자연스러운 조정이 아니었나라 좀 보고 있어요. 좀 S&P 500 지수라든가 나스닥 지수가 지난번에 패닉셀 장세 이후에 이전 저점을 다 만회하고 나서 오히려 사상 최고가 경신까지 눈앞에 두고 있는 어떤 수급이 완화되거나 확대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의 조정은 사실 뭐 이 파월 의장의 잭슨 홀 미팅을 좀 앞두면서에 대한 어떤 이 수급의 경계 심리가 일부 좀 반영된 측면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 좀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어떤 시장 상황들의 흐름들을 보면 최근에 기술주들의 약진들 그리고 기술주들의 수급들이 이전보다 크게 완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좀 확인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은 좀 더 우려감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의 이 민주당 이 전당대회가 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뭐 해리스 부통령 관련된 뭐 트레이딩 이슈라든가 뭐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된 뭐 노이즈 이슈가 좀 부각된 그런 측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시의 어떤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크게 좀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흐름들은 9월의 금리 인하를 좀 앞두면서 일단은 시장의 어떤 수급이 좀 관망세로 좀 더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흐름 먼저 좀 체크를 해보고 왔고요. 어제 밤에 아마 확인하셨겠지만 유한양행의 랭라자 FTA 승인 소식이 전해지게 됐습니다. 얀센으로부터 800억 원 정도 규모의 마일스톤 그리고 로열티까지 함께 받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은 지금 유한양행을 좀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소식이 또 세론 뉴스로 작용하는 게 아닐까라는 우려감도 듭니다.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제가 오늘장 내일장 시간에서도 지난주에 공략주로도 좀 갖고 왔던 종목이었고 사실 이게 22일 날 FDA의 어떤 승인 여부가 좀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어제 뭐 공시로도 확인된 것이 아니라 외신 보도와 국내 보도를 통해서 최종 확인이 좀 됐던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좀 소위 말해서 좀 김이 좀 빠진 것 아닌가 또는 해당되는 재료가 좀 노출됐기 때문에 세론 효과로 인해서 주가 좀 하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로 좀 작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 유한양행에 관련된 어떤 평가 부분이 이제부터 좀 달라져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이 과거 지난 3분기부터 좀 우리가 복귀를 좀 해봐야 되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의 종양학회 ESMO에서는 사실 이 경쟁 약물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대비해서는 뭐 리브리반트와 이 랭라자의 병용 치료제가 사실 뭐 유효성 지표에서는 굉장히 좀 우호적이었지만 중환값이라든가 일부 생존율 부분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는 조금 더 미흡했던 그런 측면들이 사실 아스코 2024를 좀 기점으로 해서 상당히 좀 많은 보완을 좀 이끌어냈고 여기서 더 주목해볼 포인트가 중환값이라든가 생존율 그다음에 모든 양호 지표들이 다 우위를 좀 점했지만 기존의 IV 제형제에서 SC 제형제로 전환했을 때에 대한 생존율과 부작용률이 크게 감소됐다. 이 부분 때문에 별도로 지금 IV 제형제가 어제 좀 시판 허가가 좀 된 것이지만 별도로 SC 제형제에 대한 시판 허가 관련된 어떤 승인 모멘텀들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향후에 SC 제형제의 어떤 변화 부분에 관련된 승인 기대감 이 부분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는 좀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마일스톤에 대한 규모 일단 이 FDA의 승인된 어떤 효과들이 일회성으로 좀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유입될 수 있는 기대되는 마일스톤의 규모 그리고 여기서 앞으로 판매될 수 있는 연동되는 로열티 수입들을 우리가 좀 참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어떤 계약 사항들에서 지금 현재 확인된 바로는 마일스톤의 규모는 6천만 달러 그러니까 하나로 약 800억 원대로 좀 추정되고 있는데 이게 올해 연내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2분기까지 실적을 좀 보면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는 한
15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어요. 작년에 연간 이 영업이익이 244억인데 올해 전체적으로 마일스톤이 유입되면 1,000억 원대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는 거의 많게는 한 4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크게 좀 증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2025년도에 대한 기대될 수 있는 마일스톤 플러스 로열티 수입을 연간 판매량이 한 10% 내외로 좀 추정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시장 규모를 한 6조 5천억 원 규모로 이게 존슨앤존슨은 좀 집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0%라고 하는 이런 추정 금액은 약 6,500억 원.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좀 반영되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기대될 수 있는 영업이익의 전체 규모는 1,500억에서 한 2천억 원 정도 좀 추정되고 있고 2026년도에는 그 이상 좀 추정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유한양행은 여기서부터 실적의 역사를 써가고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이 덜 반영됐던 유한양행은 앞으로 실적 반영 그리고 외형 가치가 크게 확장된다는 관점에서는 지금부터 주가는 좀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진입은 사실 좀 늦은 감은 좀 있다. 그러니까 다만 좀 쉬어가는 구간의 유한양행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먼저 렉나자 FDA 승인과 관련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스코텍이 먼저 기술을 좀 개발을 했다가 물질 개발하고 그걸 유한양행에 옮겨갔다가 지금 여기 FDA 승인까지 이어지게 됐는데요. 얀센으로부터 하나로 계산해봤을 때 한 800억 원 정도 규모의 마일스톤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로열티까지 같이 붙어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후에 나올 실적이 지금보다 몇 배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로뉴스로 작용하게 될지도 함께 보시죠. 네, 8월 21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는 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전망에 대한 기대감에 더불어서 양지수 모두 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그리고 금융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2,700선을 돌파하면서 개인의 매도세로 일부 상승분은 조금 등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 넘게 오르면서 780대 후반에 안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편 간밤에 미증시에서는 3대 지수 모두 다 약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지수 지금 시작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지수 흐름부터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모두 다 파란불을 켰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41% 하락하면서 2,685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49% 하락하면서 783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유한양행부터 랩지노믹스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지금 상위단에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살펴볼 건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의 비소세 포함 치료제, 이 렉나자가 FDA 허들을 넘었습니다. 국산 항암제가 FDA의 허가를 받은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에 기사 직후에 계속해서 강한 집중세를 보였던 게 바로 유한양행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오스코텍입니다.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이 먼저 개발을 했고 2015년 유한양행이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함께 주목받는 종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기차 화재 관련주들 오늘도 계속해서 상위단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고체 전해질의 원재료인 항화 리튬을 생산을 시작했다라는 시장에 이렇게 시장에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농화성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 대안으로 지금 이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은 덕분인데요. 전고체 배터리의 전해질을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애경케미칼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기화학적 안정성이 높고 또 전해질이 불연성이어서 이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화재로부터 안전한 게 바로 나트륨 이온 배터리라고 합니다.
이 배터리의 음극재인 하드카본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양산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애경케미칼이기 때문에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무역 이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공개가 됐습니다. 18.5% 상승했고요. 수입은 10.1% 올라왔습니다. 무역 적자는 15억 불을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함께 전달드리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은 약하게 출발합니다. 코스피는 0.29%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가 여기서 좀 덜어내고 있고요. 오늘도 2,688선, 2,700선이라는 저항 투명선을 뚫지 못한 채 오늘 좀 약세 보입니다. 코스닥도 0.47% 하락하면서 783선, 여기서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덜어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좀 약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도 잠시 쉬어갔기 때문에 영향을 좀 함께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먼저 전반적인 분위기 좀 읽어주세요. 오늘도 좀 약하게 흘러가죠? 네. 전일장에 대한 이 수급 쉬어감이 오늘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잭슨홀 미팅을 좀 앞두면서 수급에 대한 기대 심리는 약간 관망세가 좀 일관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인의 포지션이 지금 현물 시장에서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선물에서는 일부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좀 보이고 최근에 미결제 약정 건수가 계속해서 좀 감소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글로벌 패닉셀 장세 이후에 사실상 이 주가에 대한 이 회복 부분에 대한 완충 기대감들은 좀 많이 작용을 했지만 전반적인 투심이 완벽하게 좀 회복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9월의 금리 인하 시그널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거나 좀 명확한 그런 흐름들이 하반기 증시 기조에 관련된 어떤 수급 완화 기대감 내지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더 하향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점도 좀 긍정적인데 오늘 환율의 경우에는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3.3원 정도 좀 내려가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연내적으로 보면 앞으로는 이 금리 기조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냥 부각되고 약간 이제 본격화되는 어떤 그림들 안에서는 우리나라 이 환율 부분도 1,300원 미만으로 좀 하락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들 더욱더 커지지 않나라 좀 보고 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에 관련된 어떤 폭보다는 금리 인하의 시점이 명확해지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해질 것 같고요. 여기도에서는 뭐 8월에 고용 지표가 이 9월 초에 좀 발표되는 8월에 이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단기 변곡점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상 뭐 너무 뜨겁다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너무 차갑다면 또 경기 침체가 관련된 어떤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좀 컨센서스에 좀 더 부합하게 된다면 오히려 9월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십니다. 코스피, 코스닥의 어떤 전체적인 시장 상도 보면 코스피의 경우에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좀 더 많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은 사실 뭐 주도주가 좀 더 쉬어가는 자리에서 수급 공백을 이 테마성 수급들이 좀 메꿔가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뭐 점진적인 어떤 방향성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되면 주도주 내지는 대형주 수급으로 단기 좀 집중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수급에 의한 트레이딩 전략들보다는 주도주가 쉬어가거나 실적주가 좀 쉬어갈 때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도주, 실적주가 쉬어갈 때 오히려 기회로 이용해보자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서 환율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지금 시각 기준으로 3원 10전 정도 내리면서 1,328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이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환율은 좀 약하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보통 그러면 이제 수급이 좀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흐름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가 이렇게 빼는 이유를 좀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아직은 뭐 경기 심리라고 좀 보면 좀 명확해질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금리 인하에 관련된 시그널들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이번에 뭐 잭슨홀 미팅에서 사실 뭐 메시지를 좀 기대하고는 싶지만 만약에 여기서 뭐 특별하게 뭐 블룸버그 통신의 경우에는 뭐 파월 의장이 이번에는 말을 좀 아낄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여기도에서는 뭐 최근에 연준 인사 대표적으로는 뭐 카슈카리 이제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매파적 인사인데 9월에 금리 인하에 관련된 가능성들을 좀 크게 좀 언급했다는 점들은
전반적인 어떤 증시의 어떤 우호적인 여건들이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대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고, 사실 뭐 이번 주에 대한 어떤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좀 높아지는 것은 좀 사실인데, 여기에 관련된 어떤 메시지가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실망을 할 필요는 저는 없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환율 시장도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좀 떨어지네요. 삼성전자가 1% 넘게 밀리면서 78,000원 선이고요. SK하이닉스는 2.8% 정도 마이너스권에 머물면서 194,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8만전자 회복하나 싶었는데 다시 한번 78,000원까지 좀 떨어졌고, SK하이닉스도 19만 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8만전자, 20만 닉스 이야기하던 게 여전히 좀 눈앞에 지금 있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 잠시 쉬어가는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탄력 잃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흐름 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이 하반기 반도체 섹터에 관련된 업황에 관련된 우려감들이 단기적 관점에선 노이즈로 좀 작용됐던 측면들. 그래서 뭐 엔비디아발 악재도 좀 있었고요. 여기 대해서는 뭐 AI 투자가 정점에 이를 수 있다, 실적에 관련된 피크 우려감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는데, 저는 상당히 지난번 페닉스 장세 이후에 대한 조정 이후 저는 상당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좀 선반영했다라 좀 보이고, 다만 하반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은 좀 변함이 없다. 이 부분은 글로벌 클라우드 3사, 이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와 아마존의 경우에는 오히려 AI 투자를 계속해서 집중하고 있고, 오히려 향후 5년간의 그 투자액에 관련된 변동 요인들 축소보다는 확대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이점이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3분기 이점으로 좀 보면, 이 HBM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오히려 D램의 공급 부족 사태, 그래서 DDR5부터 일부의 적인 단가의 어떤 상세 부분들 좀 예상되기 때문에 단가의 가격 상승 부분들은 오히려 수익성에 대한 확대 부분을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 그리고 4분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나올 수 있는 단서들은 오히려 D램의 쇼티지 현상, 공급 부족 현상에 관련된 이슈가 좀 더 부각이 되면서 오히려 반도체 업황의 또 다른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우리가 너무 고대역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사실 상반기에 주가로 좀 많이 반영된 측면들이 있지만, 오히려 저는 전통적인 어떤 레거시 부분이라든가 D램의 경우에도 뭐 고부가 D램의 경우에서도 사실 공급 부족 현상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어떤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에 관련된 주가 업사이드 영향으로 더 작용될 수 있는 측면들이 크지 않을까 하나 좀 보십니다. 최근에 기술주가 좀 강했는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가 빠르게 20만 원대를 회복한 것에 좀 대비해서는 뭐 삼성전자가 8만 원대를 좀 터치하고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9월 말까지 뭐 퀄테스트 관련된 더 공식적인 입장 표명 내지는 양산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삼성전자도 단기적 수급이 크게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역시 반도체는 뭐 펀더 변화 없이 수급에 의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고요. 앞서서 개장하기 전에 유한양행 그리고 오스코텍 좀 점검을 해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유한양행은 한 10.7% 상승하고 있고요. 오스코텍도 3.62% 상승하면서 일단 52주 신고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좀 주의할 부분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여전히 유한양행을 좀 덜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담아내는 종목들도 함께 좀 보실 텐데요.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는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 현재 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외국인 순매수 2위 종목에 지금 ST팜이 자리를 하고 있어서 CDMO 관련해서 뭐 이슈가 있나 좀 살펴보니까, 일단 ST팜 같은 경우에 그냥 개별 이슈는 있습니다. 동아소시오 회장이 상속세 그리고 증여세 납부를 위해서 주식을 처분했다라는 소식은 좀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좀 밀리고 있는데, ST팜 하면 또 CDMO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고, CDMO는 뭐 9월에 하원 전체 회의 때 이 내용 좀 통과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인 수혜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바이넥스, ST팜도 많이 이름을 올리는데, 이미 이 뉴스가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됐다면 지금 접근해도 되는지가 가장 궁금하거든요. ST팜의 경우에는 뭐 CDMO 관련된 어떤 생물보안법에 대한 반사수혜, 이 부분을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사실 이 실적의 확장성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까지 해서는 적자 전환을 좀 했기 때문에 ST팜의 경우에는 뭐 2분기 실적 기조에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뭐 변명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뭐 사실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흡했다라고 좀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 ST팜이 보유하고 있는 올리고핵산제에 관련된 원료 의약품이 향후 뭐 스위스에 관련 뭐 노바티스라든가 로슈에 공급되고 있는 이 올리고핵산제가 현재보다 2배 이상 공급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매출 실적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측면들, 이 부분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혈액암 치료제가 상업화를 좀 가동을 앞두면서 여기 관련돼서 부가적인 매출 부분이 위탁 생산량과 좀 연동되면서 오히려 수익 기조 효과로 좀 작용을 하면 올해보다는 내년도 그리고 2026년도에 대한 성장 기조가 보다 더 명확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제 뭐 리포트 발간에서는 뭐 ST팜의 경우에는 영업이익의 추정치가 최근 2년치의 경우에는 계속해서 좀 상향되고 있는 측면들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상반기 부진했던 실적을 하반기에 얼마만큼 더 만회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상정이 될 예정이다라고 좀 밝혀진 뭐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연내 통과가 좀 명확해진다면 이 반사수에는 한국과 스위스에 있는 CDMO사들의 어떤 수혜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ST팜의 장점은 스위스의 국적을 좀 두고 있는 이 노바티스라든가 로슈와의 협업 관계가 굉장히 좀 크기 때문에 관련된 CDMO 위탁 생산 물량들에 대한 반사 유입 물량들이 ST팜에도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는 특화된 부분들이 좀 mRNA 방식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리고핵산제라고 하고 있는 이 백신제에 들어가는 제제를 ST팜이 좀 주력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해서 좀 고가의 약물을 위탁 생산하는 그런 어떤 선별 수가 좀 가능하다는 이점들을 주목해 보면, 기존의 어떤 제형제를 많이 받아서 싸게 공급하는 그런 약물들의 어떤 위탁 공급사들과는 다소 좀 결이 다르게 ST팜에 대한 어떤 고부가 수익성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전 고점이 6월 11일 11만 2,700원대 고가 이후에 단기 낙폭을 좀 키웠지만 최근에 해당되는 어떤 지점을 모두 다 회복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ST팜의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 기조 그리고 내년도의 성장 기조까지 계속해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DMO 관련한 질문도 좀 드려봤고요. 코로나19 관련한 테마가 장식을 했고, 그 반대로 또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또 2차 전지,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전고체 배터리가 가장 강세 테마로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코로나19보다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은 좀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있어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배터리, 뭐 전기차 화재 대비해 준다라고 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인 바 있습니다. 근데 대장주가 못 가고 작은 종목들이 움직여서 이건 테마로 이해해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보니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까지 그래도 오늘은 플러스권에서 유지를 하고 있고, 에코프로 그룹주도 플러스권이거든요.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상승 추세 탔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수급적인 확인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2차 전지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지표가 좀 나오고 있지만, 일단 이 배터리 출하량들에 대한 최근에 뭐 7월 데이터, 8월 데이터를 좀 눈여겨보면 3분기까지에 대한 업황 침체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십니다. 다만 증권사에 대한 전망들은 모든 우리가 영업이익에 대한 훼손들을 다 감안했을 때 현재 주가 상태를 봤을 때는 저가 매력도는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고 싶지만, 우리가 싸다고 해서 계속해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보다 추세가 좀 바뀔 수 있는 전환점들이 좀 필요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뭐 배터리 출하량들이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조금 정책과 좀 맞물릴 수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에 자기가 뭐 다시 집권에 좀 성공하게 되면 7,500달러 규모의 뭐 세액공제를 없애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어떤 메시지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요인은 맞겠지만, 3분기 실적을 좀 기점으로 보고 또는 합작 공장의 가동이 4분기부터 일부 좀 더 가동률을 좀 더 높여주게 됨에 따른 공급량 증가 부분들은 실적의 기대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지만 3분기까지 실적 확인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배터리셀 3사는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인 상황들 보면 개별적인 선별 흐름들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좀 보고 있는데, 특히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실리콘 음극재에 관련된 어떤 연간 캐파가 3,000톤에서 연말로 갈수록 한 7,000톤까지 좀 상향될 수 있는 부분들, 현재 두 종의 실리콘 음극재를 좀 공급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EV3, 그러니까 기아차 EV3에 공급을 하고요. 내년도에 전체 적용 차종이 9종 정도로 확대가 된다면
이 2차 전지 섹터가 전반적으로 어렵지만 대주전자 재료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 지표가 크게 상향될 수 있음을 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역시나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자리입니다. 다만 수급이 조금 더 확실하게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은 조금 약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좀 먼저 읽어주세요. 네, 우선은 이제 또 우려했던 그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이제 코스닥 중심으로 지금 800억대 넘게 이제 순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보면은 사실 바이오 갈 때 반도체는 떨어지고 반도체 상승할 때 이제 바이오는 조정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국내 이제 관련 반도체 기업들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급들이 그러면 어디로 쏠리고 있느냐? 오늘 이제 바이오주들이 굉장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개별 이슈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뭐 이런 엠폭스 관련해서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이제 개별 이슈 있는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잭슨홀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그 정강 후약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주 이제 최대 그 빅 이벤트인 만큼 아무래도 좀 관망 심리가 지속적으로 좀 계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슬 지금 이게 한 이틀 정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수급만 보더라도 뭐 그렇게 적극적인 매수는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관망하시는 좀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 이제 향후의 정책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금리 인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스텝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50bp냐, 25bp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사실 컨센서스 자체는 이제 그 25bp의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죠. 다만 이것도 이제 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조금 더 한번 확인하고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그런 발언 자체가 예상 외로 좀 다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동안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반도체 업종부터 좀 하락이 좀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뭔가 적극적인 어떤 매수 포지션을 좀 취하시기보다는 조금은 관망을 하시면서 개별 이슈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보면은 뭐 해리스 대통령 후보 관련주들도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결국에 이제 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보셔도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수급적인 관점을 통한 어떤 매매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 오늘 시장 안에서도 수급이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0.08% 플러스권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는 양시장에서 모두 매도 우위 보이고 있다는 부분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 기준으로 21일에 게임스컴 이벤트가 있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국 게임사 역사상 뭐 역대 최다 규모 출전을 한다. 그리고 펄어비스가 여기서 수상을 할지 여부가 뭐 관심이 높다. 뭐 이런 기사는 제가 찾아보긴 했는데 이벤트를 앞둔
이런 자리에서 관련주들의 흐름이 좀 미미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접근해봐도 괜찮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도 좀 종목을 좀 잘 선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게임 업종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았는데 그 안에서도 못 가는 종목들은 계속 못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게임스컴에서도 이제 주요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물론 이제 상 받고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이제 인정을 받는 거기 때문에 좀 중요하겠지만은 결국에 그 이제 신작 출시로 인해서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해내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만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 크래프톤이라는 종목이 지금 뭐 성장주처럼 뭐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게임주들도 이제 실적을 꼭 보셔야 된다라는 거. 근데 결국에 이제 실적을 내려면은 신작을 많이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신작이 좀 나왔지만은 이게 예상치보다 이제 그 물론 2분기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만은 예상한 것보다 조금 안 나오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면서 주가에 조금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인데 결국에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실적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 부분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게임스컴 앞두고 나서 그에 따른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반응이 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평가가 좀 높게 나오는 기업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붉은 사막이라는 또 이제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시 이전까지는 한번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결국에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를 중점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이제 가다가 못 가는 이유가 일단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데 이게 좀 출시가 계속해서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웠다라는 거. 결국에 이제 이거 언제 출시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이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정이 좀 많이 나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에서도 좀 충분히 접근 가능하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벤트가 시작된 이후의 주가 흐름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게임스컴 현지 시간 기준으로 21일에 개최가 되니까요. 저희도 계속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도 들여다보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코스피 체크해 보시죠. 네, 코스피입니다. 유한양행, 코웨이, 한화엔진, 종근당, LG에너지솔루션 자리하고 있고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유한양행 오늘 이제 좀 강세를 보이다가 다시금 좀 눌리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바이오 말씀드릴 때 뭐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이제 유한양행 쪽도 계속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유효하지만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도 좀 피로도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우선은 좀 바닥 체크를 다시 한번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그 멀티플 확장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유한양행에서 지금 주목했던 게 바로 이제 그 랭라자죠. 폐암 이제 그 치료제인데 이게 지금 FDA 승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기대감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이제 토종으로 개발을 해서 이제 만든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은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좀 주가상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최초로 이제 FDA 승인을 항암 치료제에서 받았다라는 거 이것만 하더라도 저는 지금 굉장히 좀 주가의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점유율 확대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일스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항암 치료제 쪽은 지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 비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결국은 이제 항암 쪽이거든요. 그래서 암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제 그 인류가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어떤 과제로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제 쪽에서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여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게 전 대표적으로 좀 유한양행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라는 점에서 좀 지속적인 관심을 보시면서 좀 중장기적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개장하고 나서보다는 그래도 소폭 좀 밀려나면서 눌리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6.28% 강세는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다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좀 덜어내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얀센 쪽에서 마일스톤이나 로열티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한국 BNC, 스튜디오 드래곤, 오스코텍, D&D 파마텍, 메디톡스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한국 BNC에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사실 그 해리스 관련주로 좀 엮여서 상승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래는 이제 그 의료, 미용기기를 이제 제조 유통하는 기업인데 지금 이제 의료기기 시장은 지속적으로 매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수출 중심으로 좀 확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실적 개선까지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비만 치료제 쪽도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BNC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지금 이미 좀 진출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런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더라도 그냥 기업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시장에서는 또 그 해리스 관련주로 좀 엮여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해리스가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추후에 이제 11월에 진짜로 뭐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또 모멘텀까지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실적이 좀 안 나오는 기업들보다도 여러 가지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대선 이슈에 따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에서 해리스 관련주로서 좀 보신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국 BNC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인 운용이 좀 가능하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리스 관련주 하면 워낙 변동성도 크고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많은데 오히려 한국 BNC가 조금 더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멘텀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 가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상위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 것은 2차 전지 소재입니다. 오랜만에 가격 메리트가 있는 2차 전지 대장주도 좀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입니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긴 합니다만 수급에 대한 체크는 계속해서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마리화나는 대표적으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 엮여 있습니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가 되고 있고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해리스 부통령 관련해서 대마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였고요. 오늘 추가적인 상승 이어갑니다. 건설은 아까 증시 8에서도 잠시 좀 점검을 해봤었는데요. 금리 인하하면 대표적인 수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PF 리스크도 여전히 남아있고요. 또 만약에 워낙 시총이 작은 종목들이라서 주가가 오르고 나면 유증의 빌미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한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좀 보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 소재 쪽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배터리 3사가 좀 더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조금 길게 봤을 때 여전히 3사 쪽은 조금 3분기 실적까지는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내에서도 이런 주가에 대한 희비가 굉장히 좀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고 계시는 뭐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배터리 3사들 같은 경우에 사실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게 나왔죠. 물론 다 이제 예상을 하셨겠지만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좀 부진한 이런 실적들을 많이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전기차 캐즈 문제도 있지만은 여기다가 지금 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화재 사건까지 또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투심 악화로 좀 이어졌던 부분인데 오늘은 이제 좀 음극재 쪽이 하락을 하고 양극재 쪽이 그 이제 배터리 쪽이 셀 쪽이 이제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지금이 정말 저가일까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3사에서 대부분 이제 양극재 소재를 생산을 이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지금 시장에서 보면은 이제 음극재 쪽이 좀 잘 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양극재보다는 음극재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그 전기차 캐즘 현상을 해결을 하려면 이 화재에 대한 부분도 좀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열 안정성에 대한 이제 그 기술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상 LFP냐 NC냐라고 좀 보면은 이 열 안정성에서는 사실상 LFP가 훨씬 더 우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양극재 생산 기업들 보면은
아직까지 NC 쪽이 좀 많이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LFP 쪽에서는 중국한테 그런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양극재 쪽은 우선은 조금 더 관망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여기서 지금 이제 화재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해진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쪽이 좀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이제 뭐 상용화가 된 것은 아니지만은 뭐 배터리 3사에서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막대한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음극재 쪽에서도 지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결국에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안정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면서 흑연보다는 실리콘 음극재 쪽에 조금 더 눈을 돌리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주전자재료라는 이제 종목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실리콘 음극재 관련해서 매출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뭐 이제 수익성까지도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고체 배터리의 그런 핵심 소재인 또 황화 리튬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애경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좀 하드카본을 이제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또 나트륨 이온 배터리에 대한 이런 이제 수요가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하드카본이 결국에 이제 그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BMS에 대한 어떤 중요성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게 세방전지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서현이화라는 종목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밸류적인 관점에서는 여기서 지금 가장 좋은 게 이제 서현이화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ROE가 18% 이상대 나오고 있는데 뭐 PBR은 한 0.5배 수준으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도 북미 중심으로 제품 라인업을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소재단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전기차 캐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재를 문제를 잡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열 안정성을 좀 다룰 수 있는 소재들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주 전자재료나 애경 케미칼 그리고 밸류적으로 봤을 때 서현이화도 괜찮다라는 탑픽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서 우리 이청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던 제약바이오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금리 인하가 된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가 제약바이오로 꼽히고 있죠. 8월 초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에 대해서 회복세를 좀 뚜렷하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달러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래 보통 그러면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지금은 잭스홀 미팅에 대한 경계심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좀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셔야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알테오젠은 0.33% 상승하고 있고요. 삼바가 오늘 2.65% 상승하면서 93만 원 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화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서 바이오가 강세를 보이면 오히려 반도체 쪽이 조금 쉬어가는 핑퐁핑퐁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이 반도체 투톱은 모두 다 하락권에 머물고 있고요. 20만 닉스 그리고 8만 전자 앞둔 상황 속에서 계속 움직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보합 수준, 이오테크닉스는 1.2% 그래도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HBM에 대한 수요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펀더에 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증시 팔로 함께 이동해 보시죠.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이었죠. 아우딘 퓨처스 보겠습니다. 오늘은 2.4%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안에서 승인받은 화장품 라인이 무려 114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이 되면서 하반기에는 매출 성장이 더욱더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방에 대한 룸이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2,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2차 전지, 대형 배터리 3사 중심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강보합 수준에서 좀 머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기차 화재의 원인 그리고 캐즘을 잡기 위해서는 열을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열 안정성을 잡을 수 있는 소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 전자재료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들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밸류적으로 봤을 때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건 서현이화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흐름 먼저 보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0.09% 상승불 켜고 있고요. 서현이화는 0.96% 하락하면서 오늘 15,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정선우의 이주식에서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인 오성 첨단 소재와 또 코로나19 엠폭스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미코바이오메드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팔자 기조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2차 전지 손재 살펴봤고요.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관련주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